네, 선생님 오늘 수업을 고등학교 음악 교학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출판사 교학사 교과서고요. 음,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2권 이렇게 3권을 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 하나의 교과서를 보는 게 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보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데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아, 굉장히 통일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는 구성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똑같으냐 하면요. 챕터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소리로 연주하는 음악,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들으며 느끼는 음악, 만들며 즐기는 음악 이렇게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즉 가창, 기악, 창작, 감상, 감상 창작이 되겠군요. 이렇게요.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4가지 영역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 영역 안에서 교과서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스토리텔링이랄까? 뭐 이런 게 강했던 음감비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달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시 반복이 된다든가 요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중첩되는 제제곡보다는 안 되는 악곡들도 어 훨씬 더 많아서 이전에 보신 교과서하고 그렇게 뭐 똑같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악곡들을 좀 보시면 감상 악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악 감상 악곡도 많고 서양 감상곡들도 많고요. 가창에만 많이 쏠려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곡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만 있거나 뭐 하지 않고요. 감상학 곡들도 제법 많은 그런 교과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중고등학교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교과서를 좀 같이 보시게 될 텐데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꽤 됐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중복되는 악곡을 빼기 시작하니까 거의 절반 정도 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빼나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법 내용들을 좀 걷어내면서 이번 교과서에서 처음 보실 만한 내용들을 좀 찾아내고 하다 보니 좀 많이 간략해질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저희가 첫 챕터 목소리로 연주하는 음악, 즉 가창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악곡은 나는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뮤지컬 넘버기 때문에 대중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리듬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리듬이 쉽지 않은 악곡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좀 선생님들께서는 노래를 불러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리 도와드릴 것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뭐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자, 뮤지컬 모차르트 1막의 넘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넘버니 아리아니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교과서가 있어요. 요런 말씀을 드리기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다른 교과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교과서 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뮤지컬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에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싶은 모차르트하고 천재성의 상징인 아마데우스라는 2개의 자아가 등장을 하는 뮤지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뮤지컬이나 어떤 그 오페라 같은 작품을 한 2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넘버들이나 혹은 중요한 아리아 위주로 중요한 악곡들 위주로 해서 2페이지 정도씩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악곡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좀 안 보신 악곡일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를 사랑해는 봤던 악곡인데 라고 하시면 전에 선생님들께 반주 악보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교과서는 아직도 조성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있죠. 바로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교과서예요. 뭔 얘기냐라고 하면 F 메이저에서 시작을 해서 C 메이저로 가는 거. 요거는 뭐 별로 저도 그냥 이대로 C 메이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C 메이저 상에서 1도하고 5도 정도밖에 없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법 조성을 한 4마디 정도는 그래도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 부분 말입니다. 선생님들께 그냥 으뜸음화나 세컨더리 처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앞에 교과서 보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요 부분을 내림마장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로 분석하고 있는 교과서들이 꽤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우리 교과서들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임시표를 붙여갖고 한 구간 정도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딱 1도하고 5도밖에 없다 하더라도 전조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교과서가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과서에서는 바장조에서 시작해서 딸림조, 다시 바장조로 돌아왔다가 버금딸림조, 그리고 바장조로 온 그러니까 으뜸조에서 딸림조와 버금딸림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버금딸림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계조 우리가 흔히 그 근친조라고도 요즘은 많이 부르던데 그 관계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신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하여간 이런 교과서들 있습니다 여전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교과서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대표적인 이론 교과서가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랑과 관련된 노래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악곡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첫사랑과 하바네라와 내가 찾은 사랑 노래 같은 것들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뭐 저희 교과서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보신 악곡이어서 저희는 안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악곡은요. 하바네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바네라는 18페이지에 있는 악곡입니다. 그동안 제법 봤는데 하바네라를 여기서 오늘 왜 세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바네라는 오페라 카르멘에 들어있죠. BJ 작품입니다. 카르멘이라는 비제의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는요. 비제가 처음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까지만 해도 오페라 코미크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때 오페라 코미크는 정말로 코믹해서 라기보다는 오페라 코미크라는 극장에서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오페라 코미크라는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오페라 코미크라는 극장에서는요. 레시타티브를 하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떠갔고요. 레시타티브를 하지 않고 그냥 아리아만 노래를 하고 평소에는 대화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불어로 노래하는 오페라가 카르멘이었죠. 이 작품은 원래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대부분의 오페라들은 다소 좀 가볍고 희극적인 오페라들이 많았고 가족용 오페라랄까?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와서 좀 가볍게 보는 오페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오페라의 극장의 성격에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흥행에 참패합니다. 그래서 초연이 매우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비제는 몸도 안 좋았고 이 오페라의 흥행 참패에 매우 크게 실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잠깐 좀 공중에 뜨죠. 그리고 나중에 이 오페라가 비제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해서 레시타티브에다가 가락을 붙여서 대화체 부분에다가 가락을 붙여서 레시타티브를 만들어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오페라
리리크 극장에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오페라 리리크는 당시에 유행하던 그랑 오페라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오페라보다는 좀 작고, 오페라 코미크라고 부르는 저 대화체를 사용하면서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작은 규모의 오페라보다는 조금 큰 중간적인 규모의 오페라였기 때문에 오페라 리리크 극장에서 공연된 카르멘은 금방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호감을 얻으면서 공연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 붙여진 레시타티브는 본 작자인 BJ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담을 이야기하자면 현재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카르멘에 붙어있는 레시타티브는 요 당시에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비제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제3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눈으로 그럼 BJ 카르멘은 오페라 리리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21세기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구분이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의미 없는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리리크 극장은 리리크 극장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시 오페라 리리크로 분류되었던 오페라들 자체가 그냥 각자의 규모에 맞추어 여기저기에서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페라는 당시 어디에서 공연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후일담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 지금 와서 그것이 코미크여야 맞느냐 리리크여야 맞느냐는 것은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시험을 보시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이 오페라의 제목이 하바네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오페라의 제목, 오페라의 제목이 아니죠. 이 아리아의 제목. 이 아리아의 제목은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대로 보통 오페라에서 아리아의 제목을 붙일 적에는 첫 번째 붙여진 가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라무르 하면서 시작하는데 사랑은 그냥 새와 같다. 근데 무슨 새냐 하면 벌판에 있는 새와 같다. 그래서 사랑은 길들여지지 않는 들새와 같다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들에 사는 들새와 같이, 사랑은 벌판에 있는 들새와 같이, 야생새와 같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가사로 시작이 되고요. 얘가 하바네라라는 이름이 붙은 건 여기에 붙여지는 반주가 딴, 따단, 딴 요런 반주를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솔레미오에도 붙는 이 반주 형태를 우리가 하바네라라고 부르죠. 하바네라보다 아바네라가 더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읽을 때는 하바네라라고 읽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하바네라라고 부르는 리듬 형태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바네라 리듬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두 개의 혼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혼종이냐 하면 하나는 아프리카 리듬 프린트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리듬과 유럽의 춤음악이 어디로 건너간 쿠바로 건너간 유럽의 춤음악이 쿠바로 건너가서 쿠바의 하바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하바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리듬을 사용한 춤이 유행을 했고 이 지역의 춤 음악이 다시 유럽으로 들어와 쿠바의 춤 음악이 스페인으로 들어와 스페인에서 다시 위쪽으로 전 서유럽으로 유행된 결과물이라고 알려집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쿠바 같은 곳에 풀어놓았고 유럽의 음악은 또 유럽 사람들을 다시 남미에다가 이렇게 뭐 식민지도 만들 겸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춤음악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다가 하바나라는 동네에서 유행하게 된 춤음악 리듬이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다시 위로 들어간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듬의 결과물이 지금 보시면 이런 음악의 반주 형태를 만들게 되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왜 스페인의 것으로 느끼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페인에서 유럽으로 위로 스페인은 남쪽 유럽이니까요. 위쪽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이
하바네라 리듬은 스페인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카르멘의 배경은 스페인의 세비야고요. 세비야에 있는 집시가 카르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줄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바의 민속춤이 왜 스페인이 것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줄거리를 대충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교과서에서 보실 악곡은요. 20페이지에 있는 싱싱싱입니다. 교과서에서 노래 부르는 악곡으로 왜 이제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보이네요. 프리마 작사 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곡은요. 그동안 제법 이야기했던 빅밴드 스윙 재즈의 아주 대표적인 악곡입니다. 그래서 스윙 재즈 빅밴드의 대표적인 악곡이고요. 스윙의 대표적인 리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듬이 나타납니다. 스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분음표 두 개가 동등한 음가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앞에 쪽이 길고 뒤쪽이 좀 짧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이쪽에 액센트가 많이 붙게 되죠. 자, 이런 리듬 형태로 나타나는 게 스윙 리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셔플이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셔플은 리듬을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한다면 스윙은 조금 더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아주 대규모의 밴드에다가 붙여갖고 주로 춤추는 음악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윙 재즈의 대표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극도로 유행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재즈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밤바가 나왔습니다. 라밤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라밤바는 여기요. 멕시코 베라크루즈 지역의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음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멕시코 베라크루즈 지역의 결혼식에 사용하는 음악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음악은 원래 멕시코 민요도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 원래 멕시코 민요면요. 사실은 8분의 6박자이거나 4분의 3박자 같은 박자로 적혀야 해요. 그래서 프린트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요거 한번 유튜브로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이것이 진짜 라밤바다 라고 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멕시코 민요로 연주되는 원래 라밤바는 약간 나른하고 그냥 뭔가 좀, 네, 멕시코인들 특유의 그 뭔가 그 좀, 아, 그,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려나? 좀 게으르다 싶은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라밤바의 그 민요적인 나 게으르다는 좀 나쁜 말이다. 낙천적이다. 예, 낙천적이다. 라는 느낌이 나타나는 게 라밤바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따다다다다다 빰빰 요 정도로 나타나는 요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요거는요. 리치 밸런스라고 하는, 예, 여기 나오네요. 리치 밸런스의 락앤롤 버전이에요. 이게 훨씬 더 유명하죠. 1958년도 락앤롤 버전으로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었는데, 헤이 다나 이런 식으로 땀빠바밤 하고 나오는 그 헤이 다나라는 노래를 유행시켰던 아주 재기발랄했던 그 아티스트가 비행기 사고로 17, 18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노래 한 두세 개 정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죽었는데요. 그 친구가 유행시킨 그 친구도 아니죠. 할아버지겠죠. 살아있었어도. 예, 그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악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1950년대에 백인 위주의 사회였겠죠? 예, 거의 백인 위주인데 미국에서 사실
미국에 제법 많이 살고 있으면서도 애써 되게 무시하고 있었던 당시요. 당시에 그냥 거의 신경도 안 썼던 멕시코 문화. 근데 미국에 아주 두텁게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 리치 밸런스라는 친구를 통하여 멕시코 민요가 락앤롤화 되어 음악 그 주류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신선함을 던져주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너무 빨리 그 8개월인가 활동을 하고 죽는 바람에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 컸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 두 가지 버전을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밤바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셔도 좋겠고요. 아니시면 뭐 이 곡을 많이 어디선가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의미 있는 악곡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곡이 들어있는데요. 22페이지에 있는 악곡입니다. 빈센트인데요. 어, 빈센트 반 고흐. 예, 빈센트 반 고흐. 그러니까 고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가죠.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와 관련되어 있는 노래인데요. 돈 맥클린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가수의 대중음악입니다.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잖아요. 저희가 고흐하면 제가 이렇게 고흐하고 별만 쳐도 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말입니다.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예, 교과서에 당연히 뭐 몇 군데 교과서에 있고요. 선생님들 뭐 이 유명한 그림이어서 여기 가사 처음에 Starry Starry Night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 예,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이 유명한 가사를 갖고 있는 너무 많이 예, 너무 많이 그 알려진 대중음악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생전에 화가로서 이해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고흐에 대한 존경과 이해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흐가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나? 아예 좀 비교적 많이 지금 인기만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러빙 빈센트라고 하는 뭐 영화도 잠깐 소개를 하면서 고흐와 관련되어 있는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 기타 등등의 활동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뭐 돈 맥클린의 음악이 압도적이어서 뭐 이런 노래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중음악 하나, 그 다음에 넬라 판타지아라고 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예, 영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음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영화 음악입니다. 엘리오 모리코네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 작곡가, 선생님들께서는 뭘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네마 천국도 했었고 요거는 미션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등장을 했던 예, 가브리엘의 오보에에서 가사를 붙인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런 그 영화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악곡들도 좀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뭐 많이 보신 악곡일 테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적이라는 작곡가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악곡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런 악곡들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건 처음 보시는 곡 아닙니다. 교과서에 제법 많이 실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주 작사 작곡의 빨주노 초파남보라는 노래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이고요.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서양 가창음악입니다. 서양 가창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경기민요 태평가입니다. 경기민요 태평가는요. 선생님들께서 이 음악을 잠깐 좀 흐밍을 해보셔도 좋겠는데 빰빰다다딘 다리라라 바바바바밤빰 이렇게 해서
따리라라리라리라라리라리라람.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못 부르는 노래를 이러고 있느냐 하면은요. 빠바밤 빠바밤 하면서 오는 이 노래가요. 경토리, 일형, 경토리, 솔라도레미로 만들어지는 경토리. 그리고 두 번째 단에 따라란 하면은 아니 하면서 나오는 요거요. 그 창부 타령하고도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도 창부 타령한테 영향을 받은 악곡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토리 일형의 노래이고요. 일제강점기에 발매된 신민요인 태평년이라는 악곡을 태평가로 바꾸어서 바꾼 노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창부 타령도 그렇고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악곡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경토리 일형이 아주 전형적인 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기도 민요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경토리를 사용할 때 순차적으로 음계에 사용된 음을 순차적으로 옆에 음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국거리 장단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부타령, 뭐 태평가 이런 노래들을 예를 드는데 너무나도 그에 잘 부합하는 그런 악곡입니다. 자, 그 얘기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에서 벌라 비는 이러면서 노래하는 요 부분에 이소박이 잠깐씩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벌, 나, 비는 이렇게 해서 이소박 사용된다라는 이야기. 사실 이런 것 빼고는 그닥 드릴 말씀이 있는 곡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교과서에 있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세타령으로 넘어오는데요. 선생님들께 이미 세타령 이야기를 지난번에 좀 했었는데 세타령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세타령은 남도의 민요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많이 부른다? 잡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하고 뭐로 구성된다? 서창과 본창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국악곡은 보통 매기고 받는 형식도 많이 쓰지만 뭐도 많이 쓴다. 긴자진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에 느린 게 오고 뒤에 빠른 게 오는 악곡들이 참 많은데 세타령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서창이 좀 빠르고 본창이 느린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본창만 나와서 새가 날아든다라는 본창만 나와서 서창이 붙는 악곡이 있을 거고 서창이 붙는 악곡이 나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가 귀찮을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서창의 가사가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뭐 이러면서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선생님들 바로 그 악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가 조금 더 빠르고 후딱후딱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새가 날아든다가 좀 더 느리게 나오는 독특한 형태의 잡가, 남도 잡가로 많이 부르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새가 날아든다에 떨고 평으로 내고 꺾고 하는 육자배기 토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남도민요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악곡도 하나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예, 이제 많이 보신 악곡들이 계속 겹쳐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안 뺀 이유는 뭐다? 서창 있는 악보입니다. 그래서 서창까지 붙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가사 중에 원사는 암암, 근사는 중중 하고 나오는 가사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원사는 암암, 근사는 중중. 그래서 먼 산은 암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잠깐 이소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긴 농부가 자진 농부가입니다. 긴자진 형태의 남도민요. 자, 그럼 뭐 그 얘기만 하면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셈이죠. 여기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노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농부가니까 농사를 짓다가 부른 노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 네, 맞습니다. 농사 짓다 부른 노래 맞아요. 한 가지 더 해야죠. 농사를 짓다가 부르는 노래를 상사소리라고 부르는데요. 전국적으로 상사소리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남도 지역에서 부르던 상사소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농민들이 뭐 밭을 매거나 논을 매거나 뭐 하여튼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상사소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상사소리가 판소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판소리 명창들께서 지역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을 판소리에서 좀 멋지게 만들어서 부르게 되는데요. 판소리 어디로 들어가느냐? 춘향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원급제 하시고 암행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내려가시는 이도령께서 이제 이 어사죠. 어사가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기 일하고 있는 농민들을 보면서 상사디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지역에서 부르던 상사소리가 굉장히 다듬어지고 세련된 판소리의 한 대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조금 더 노래 부를 수 있는 일반인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민요로 독립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 보고 계신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요로 널리 알려졌다가 그게 고급스럽게 판소리에 들어갔다기보다는요. 향토적으로 부르던 노래가 판소리에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민요로 나왔다라고 보는 게 학구적인 생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사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이 말해주는 결과는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농부가와 잦은 농부가는요. 중모리 장단을 사용하는 긴 농부가와 중중모리 장단을 사용하는 잦은 농부가로 교과서에 들어있고요. 약간 장단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특히 잦은 농부가 쪽에서 조금 더 빠른 장단을 쓴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매기고 받는 형식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있는데 선생님들 제가 긴 농부가 잦은 농부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저는 오늘 상사소리 말씀드리고 춘향가 말씀드린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고산 타령입니다. 자, 신고산 타령은요. 동보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가 어찌나 친절하신지 여기다 파랗게 따라란 따라란 라솔미 라솔미 하고 있어서 메나리토리의 하행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도도 했으니 저는 이 정도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얘의 기본 장단은 덩덩 덩따 이렇게 하는 덩덩 덩따 요런 장단을 주로 많이 써서요. 덩덩 덩따를 많이 써서 잦은 타령 장단을 많이 씁니다. 잦은 타령 장단을 많이 쓰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지금 조금 더 선생님들 보시는데 좀 복잡하달까? 변형되어 있는 장단들을 위해서 좀 보여줄 거고요. 아래쪽에 어랑어랑 하는 부분에서 덩덩 덩따 하는 부분이 좀 더 쉽게 나오는 경우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요. 좀 더 변형되어 있는 장단 형태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특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신고산이 우르르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산이 우르르르 되어 있는 부분이 그죠? 신고산이 우르르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리 봐도 가사가 이렇게 붙는 게 낫고 여기도 구고산 큰애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소박으로 가사 붙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잦은 타령 장단이 더엉 덩따
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한둘, 둘둘, 셋둘 이런 장단 붙이기가 더 나아서 장단을 좀 다르게 붙여진 부분, 변형적인 장단을 붙이는 부분, 그리고 어랑어랑 어허야 하고 어허야 더허야 이런 부분에 좀 변형된 장단을 쓰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조금 다양한 장단을 쓰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타령 장단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자, 메나리 토리 얘기는 교과서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됐고, 잦은 타령 장단을 사용을 하는데 잦은 타령 장단에서 변형 장단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 그 다음 이야기. 신고산 타령의 다른 이름 어랑 타령. 어랑 타령. 그 얘기도 하나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악곡이 굉장히 근대에 만들어진 20세기의 민요라고들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신고산이 우르르르 하몽차 가는 소리에 이 하몽차가 아무래도 기차 같은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고산 큰애기 밤봇집만 싸누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 좀 산업화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뭐 구고산 큰애기 뭐 이런 가사를 쓰기도 하는데 고묵공장 뭐 이런 가사가 등장하는 버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가사들 때문에 이게 20세기에 만들어진 민요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 밀양아리랑과 함께 독립군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기원도 있는 악곡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대충 신고산 타령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금아라리인데요. 역금아라리는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프린트 좀 한번 가볼까요? 자, 프린트를 좀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프린트와 교과서를 같이 좀 놓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요 악보를 제가 긴 아라리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국립국어원의 그 교과서 표준악보로 나온 책의 내용을 좀 옮겨드리면 이 악보를 제시하면서 악보의 제목을 긴 아라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긴 아라리는 아라리라고도 하며 지역에 따라 정선아리랑 정선아라리, 우러리, 어러리 등으로도 부르고 모를 심을 때, 논을 맬 때,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여자들이 실을 뽑거나 산에서 나무를 뜯을 때 등등에 부르고 보기의 악보가 실제 정선아리랑을 부르는 부녀자들의 노래를 국립국어원에서 채보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보고 계시는 악보와 매우 유사한 이 악보가 국립국어원에서 채보한, 그리고 실제 정선에서 실제로 정말 많이 부르는 정선아리랑 혹은 긴 아라리라고도 부르는 악곡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금아라리라고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잡아놓은 요 악곡이 정선 지역에서 이 정선 아라리와 함께 부르는, 엮어서 부르는 역금아라리입니다. 역금아라리,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틀 안에서 가사를 매우 촘촘하게 부르는 역금아라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역금 아라리가 선생님들 보시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요렇게 나오는 부분과 다시 뒤에 받는 소리처럼 나오는 부분이 요렇게 붙게 되는데요. 이 뒷부분은 실제로 앞에서 보셨던 선생님들의 실제로 보시는 부분에 앞에 보신 긴 아라리 부분이 그대로 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속민요 정선아리랑의 모태가 되었던 향토민요로 강원도 남쪽에서 많이 전승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역금 아라리라고 하는 부분이 엮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엮는 부분과 함께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요런 부분도 있고 요런 부분도 있고 여기 나오는 긴 아라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함께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을 향토민요로 많이 부르고 있다가 아리랑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아리랑 이거 나오는 거. 이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뭐다? 정선아리랑. 그래서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정선아리랑의 모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게 긴 아라리, 이게 역금 아라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 보통 우리 책에서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 아라리에 이어서 역금 아라리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거에 이어서 이걸 불러도 되는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이걸 불러도 되는 거고 여기하고 이걸 연결해서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긴 아라리에 이어서 역금 아라리를 부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보신 역금 부분에 이어 이거를 부르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네, 좀 길게 부르는 부분과 엮는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선아리랑의 모태가 된 악곡이 역금 아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게 보이겠네. 지금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요 부분이니까요. 요 부분이니까 그래서 왜 교과서에 있는 정선아리랑에는 엮는 부분이 없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 촘촘하게 엮는 부분들이 조금 빠지고 통속민요화 되었다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고요. 이게 원래의 역금아라리 원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국립국악원에서 교과서에 수록하기를 바랬던 악보가 요 악보 역금 아라리입니다. 역금 아라리이고 이게 정선아리랑의 모태가 된 악곡이라고 국립국악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는 약간 순서만 바꿨을 뿐 받는 소리와 매기는 소리의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드린 악보하고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 이거 먼저 주고 받는 소리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매기는 소리로 엮는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줬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받으신 프린트하고 순서와 매기는 소리하고 받는 소리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얘가 통속민요 정선아리랑의 모태가 된 향토민요라고 나온 것도 제가 드린 국립국악원 설명하고 같고 정선 긴 아리랑에 이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디 책에서 나오는 설명에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누가 강원도 아리랑에 이어서 정선 아리랑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아, 그 강원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긴 아라리 말하는 거구나 라고 긴 아라리 아까 프린트에서 본 거 얘기하는 거고 정선 아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역금 아라리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 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별 걱정들을 다 하시는 거죠. 강원도 아리랑이 되게 빠른데 강원도 아리랑에 이어서 정선 아리랑을 부른다고?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들 안에 있는 스키마로 이거를 만지시려고 하니까 정선 아리랑에 엮는 부분이 없는데 어디가 엮는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느린 거 다음에 엮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강원도 아리랑이 더 빠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계속 그러니까 부족한 설명을 없는 악보로 가지고 계속 그러고 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끔 선생님들 그 강원도 아리랑이 그 강원도 아리랑이 아니고요. 그 정선 아리랑이 그 정선 아리랑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어느 거 막 이러시는데요. 아, 그 악보를 보여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되게 답답했는데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죠? 긴 아라리가 그 아까 보신 아라리고, 정선 아리랑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금 아라리입니다. 그게 모태가 된 악곡들로 설명을 안 하고 현대 하는 말로 자꾸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요즘은 교과서들이 그래도 많이 정확해져서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오늘 드린 프린트 저 악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악보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금 아라리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식 표현들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쓴 표현들에 끌려다니시지 말고 이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악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 그것들로 확실하게 기억하십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뱃노래는 기억하시죠? 동부민요라고 해도 되고 경기민요라고 해도 되고 해안민요라고 해도 되는 악곡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거리 장단으로 나오는 애, 자진몰이 장단으로 나오는 애, 마지막에 살짝 국거리 장단으로 나온다고 해도 얘는 그냥 긴자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동요였다가 통속민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거리였다가 자진몰이로 바뀌는 긴자진이 맞고,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끝부분에 잠깐 국거리가 한번 나타날 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금달의 꿍이라고 하는 서도민요 중에 약간 유희요입니다. 유희요 악곡이 나왔는데 이 악보는요, 뭐 다른 건 없고요. 금달의 타령, 금달아 군등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거 하나 봐주시고, 레미솔라도의 수심과 토리로 적혔습니다. 옛날에는 이 악곡의 음계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음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레미솔라도로 잡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봅시다. 근데 서도민요는 레미솔라도 중에 라를 떨고요. 그 라를 약간 올려서 떠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민요 하나 실려 있습니다 라는 정도밖에는 뭐 보실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시조 태산이가 나왔거든요. 아, 평시조 태산이는요, 딱히 뭐 새로울 것은 없는데요. 이게 좀 있더라고요. 황은 그냥 떨고, 중은 살짝 올려서 떨고, 임은 살짝 내려서 떤다 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잠깐 좀 표기를 했어요. 황은 그냥 떨고, 그 다음에 중은 약간 치켜서 떨고, 임은 원래 시조에서 임은 안 그래도 약간 낮춰서 소리를 내는데 그나마도 항상 중 쪽으로 좀 내려오는,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표시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교과서보다 그것들이 조금 더 표시가 더 돼 있다라는 정도?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켜 올리면서 흘러서 풀어서 내린다. 뭐 요런 표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을 짧게 끊어서 내는 거랑 가성과 속소리를 사용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닥 뭐 속소리를 낼 만한 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뭐 선생님들하고 굳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음을 좀 끊는 표시들이 몇 군데 좀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시조는 끝날 적이 뭔가 이렇게 뚝 뭐라 그랬지? 그 붓으로 찍을 때 먹점이 꾹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서 중에서 황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음영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음영 그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종지형이 하나 표시되어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도 뭐 그 정도 어단 성장은 지난주에 했고 장단도 알고 계시니 그 정도 이야기만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겠습니다. 어느 교과서에서 해줄라나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가곡 태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락이니 우락이니 하는 교과서에 중요한 가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가곡은 대부분 어떤 교과서에서 나온 가곡들이 나오지 가곡이 많잖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아무 곡이나 시험에 툭툭 나오지는 않거든요. 일단 교과서의 가장 흔한 편락은 편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시피 나왔고 이제 태평가도 뭐 중요한 사항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태평가 첫 번째 그 장에서도 할 게 제법 많아서 태평가가 나왔다는 거에서 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 가곡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조시를 가사로 해서 부른다. 대여음 1, 2, 3장, 중여음 4장, 5장 형식이다. 이 얘기는 다 했고 세약 편성 혹은 줄풍류 편성으로 반주한다도 됐어요. 근데 가곡 태평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요 말고 가곡 태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가곡은 남창 가곡이 있고 여창 가곡이 있는데 물론 남창으로 쭉 부르면 남창으로 태평가하고 맞춰도 되고요. 여창으로 쭉 부르면 여창으로 태평가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가곡은 아예 처음부터 남여창이 있습니다. 근데 남여창을 한다고 할 때는 남창 한번, 뭐 여창 한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지막 곡을 부를 때 마지막 곡 태평가는 둘이 같이 불러요.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가곡 태평가는 남여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가곡을 남여창으로 한바탕을 부른다고 말할 때는 처음서부터 초수대어부터 같이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곡은 남자가 부르고 이 곡은 여자가 부르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부르다가 맨 마지막 곡에는 태평가를 같이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은 같이 부르는데요. 이 곡에 굉장히 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 곡의 특징은 원래 가곡은 대여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전주. 대여음을 하고 일장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태평가는 대여음이 없습니다. 대여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가에는 대여음이 없고 바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11박 동안을 검은고가 혼자 연주를 합니다. 그 검은고가 11박을 연주하는 동안 원래는 가사가 뭘 노래를 했어야 되냐면 이랴도라는 가사를 노래했어야 합니다. 이래도라는 뜻인데 이래도 태평성대 저래도 태평성대라는 가사를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랴도라고 발음해야 되는 그 이랴도 부분을 노래를 하지 않는 대신 검은고 혼자
11박을 연주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11박을 검은고가 혼자 연주를 해주면 12번째 박에서 남녀창이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죠. 근데 태하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바로 알아들 텐데 태로 시작을 하지 않고요. 모음은 복모음이 됐을 때 풀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타이? 아니요. 타이로 하면 또 좀 알아듣게요. 타의 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의 하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여기가 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타의 하면서 나눠서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부릅니다. 나눠서 부릅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거 나눠서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케이, 나눠서 부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한번 봐볼까요? 왼쪽이 남창, 오른쪽이 여창. 검은고로 표시되어 있고 위쪽에는 가로가 붙어 있는데 이랴도라고 붙어 있고 가로가 붙어 있는 건 이 부분은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끔 악보를 보시다 보면 이 부분에다가 음표를 적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표를 적어 놓은 것은 그냥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습적으로 적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를 수도 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들으실 수 있어요. 어쩌다가 저도 딱 한번 남창에서 이랴도 부르는 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못 듣습니다. 그래서 검은고가 연주를 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을 때 여창과 남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악보가 이렇게 있는데요. 둘이 지금 율명이 같고 악보가 거의 같아서 어떻게 여창과 남창을 구분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 일단 악보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음이 한 개라도 많은 쪽이 여창입니다. 장식음이 조금 더 많은 게 여창이에요. 1번. 그게 특징이고 외에 음역이 똑같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옥타브 아래로 적어서 그래요. 누구를? 여창을. 여창을 옥타브 아래로 적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창 쪽에서 요런 표시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표시들이 무슨 표시냐? 속소리 표시인데요. 우리로 치면 가성, 팔세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막상 전공자들한테 물어보면 속소리라면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가성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가성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해요. 뭐라고 뭐랄까 정확한 표현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제가 뭘 좀 준비를 했느냐 하면 프린트 가보실까요? 이려도가 있는 상태로 그냥 앞에는 좀 붙여드렸는데요. 무시하셔도 상관없고 우선 남창입니다. 남창으로 태하고 나오는데 타의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남창 악보를 한번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창 악보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름을 적는다면 이 정도 높이가 날 것이다. 이 정도 높이를 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정간보하고 한번 비교도 좀 해봐 주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악보를 좀 보시고요. 여창이 장식음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창 쪽이 장식음이 더 많은 것도 한번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장식음이 많다라는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조금 악보를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태평가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쪽에 오시면 16박 장단
여창과 남창의 차이, 가곡과 시조 비교, 뭐 이건 너무 많이 보신 거라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과서로는 47페이지까지 가창 영역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좀 넘어가서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째 영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영역에서 첫 번째는요, 기타입니다. 5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3페이지에서는 다른 거 없고요. 뭐 더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이거는 코드 보시는 거랑 다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와 타브 악보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뭐 셔플, 셔플은 말씀드린 대로 셔플이 훨씬 더 좀 정확한 리듬형을 쓴다라고 이야기해서 스윙하고 비교하시라고 했으면 됐고, 말씀 안 드린 게 요건 것 같아요. 퍼커시브. 퍼커시브는 딴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프린트해 보시면 유튜브 걸어놨는데요. 퍼커시브는 요런 데 손날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줄을 탁 잡는 주법이에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퍽은 너무 좀 이상한가? 착 이런 소리가 나는 그냥 딱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퍼커시브는 여기 나타나는 요런 데 나타나는 줄의 움직임을 탁 끊어주면서 나는 매우 세련된 소리를 내게 하는 주법입니다. 퍼커시브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냥 바로 아 이거라고 하면서 보실 수 있어서 한번 용어나 한번 보셔라 라는 정도로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lling Slowly가 워낙 많이 실려 있어서 교과서에 타브 악보 한번 확인하셔라 라는 차원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뭐 그거 외에 다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지금 교과서에서 요거 좀 그냥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매치드 그립하고 레귤러 그립하는 거 잠깐 좀 보여드렸고, 레귤러 그립이 그 조금 더 미세한 조절이랑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잡는 거죠. 약간 손등 보게 잡는 거. 요걸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 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라고요. 선생님들 이따가 하나 더 보시게 될 텐데요. 교과서들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라지톰이라고 부르는, 라지톰톰이라고 부르는 것과 플로어 톰톰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양과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좀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같이 요렇게 마침 바닥에 안 닿아 있으면 더 사실 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스몰 톰, 미들 톰, 라지 톰 뭐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예 바닥에 닿는 플로어 톰, 톰 요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 말씀을 아예 지금 드리고 갈게요. 이걸 톰톰이라고 촌스럽게 왜 톰톰이라고 자꾸 불러?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탐탐이라고 부르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거랑 이름이 헷갈리실까봐 그래요. 탐탐이요. 흔히 공이라고 부르는 악기요. 왜 투란도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돼서 이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몽둥이 같은 걸로 가운데 뻥 치는 악기 있잖아요. 걔가 공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은데 그게 또 다른 이름이 탐탐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식으로 탐탐이라고 읽기 시작을 해버리면 얘랑 헷갈리기 시작을 해서 저도 영어식으로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무식하게 톰톰이라고 자꾸 읽고 톰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톰톰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몰 톰, 미들 톰, 라지 톰 아니면 미들 톰이 빠지고 스몰 톰, 라지 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애를 플로어 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가끔가다 저 라지 톰을 플로어 톰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너무 애쓰지 않기로 합시다. 이런 문제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쪽 바닥에 두는 걸 플로어 톰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고
바닥에 두는 건 무조건 플로우톰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들마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하여튼 뭐 요렇게 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참 책들마다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교학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판사 안에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선생님도 뭐 그 얘기 그냥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나오길 바랬는데 나와가지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피아노 이야기는 좀 하고 갈게요. 왜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했는데 나왔으니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두 가지인데 간단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선 그랜드 피아노하고 업라이트 피아노 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 댐퍼 이야기는 여기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올라가서 칩니다. 피아노 줄을 이렇게 칩니다. 그럼 건반을 눌러갖고 해머가 올라가서 치면 저 올라간 해머는 중력을 받아 바로 이렇게 툭 떨어지겠죠? 중력을 받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반을 치면 해머가 올라갔다 그냥 바로 떨어져요. 이 방향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는 만들기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랜드 피아노는 치고 나서 이게 돌아오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력을 받으니까요. 근데 업라이트 피아노라는 애는 공간도 줄여야 되겠고 그랜드 피아노 그 틀 자체도 강철인데다가 이거 무게도 버텨야 되고 뭐 굉장히 어려운 그걸 만드는 기술은 어려운 기술인데 사실 움직이는 원리는 훨씬 더 자연의 원리에 가까운데 이걸 이렇게 세우는 순간 업라이트 피아노는 건반을 움직여서 레버가 이렇게 넘어가서 현을 때리고 돌아오려고 하니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중력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그냥 훨씬 더 간단한 원리가 차라리 중력을 받아 툭 떨어지는 원리인 거고요. 되려 업라이트 피아노는 이게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중력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를 않아서 훨씬 더 돌아오는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건반도 더 가볍게 느끼고 훨씬 더 치면서도 편안하게 느끼는 이 원리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버가 해머를 쳐서 소리를 내는 원리는 훨씬 더 기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그 돌아오는 원리, 그러니까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리가 중력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그랜드 피아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봐야 되는 페달 이야기는 프린트에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요. 딴 건 별로 다른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댐퍼 페달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댐퍼 페달은 둘 다 똑같고 문제는 교과서에서 지금 둘 다 야금 페달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이름을 좀 고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랜드 피아노의 야금 페달은 요걸로 이름을 바꿔 적어 주세요. 우나코르다 페달로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 네, 우나코르다 페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라이트 피아노의 야금 페달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요. 소프트 페달이라고 해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거부터 해야 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구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교과서에 둘 다 야금 페달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얘를 좀 구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페달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소프트 페달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그 왼쪽 페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소프트 페달이고, 그 다음에 우나코르다 페달은 그랜드 피아노의 맨 왼쪽에 있는 페달이 우나코르다 페달이에요. 그 다음에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지금 야금 페달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있죠? 예,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야금 페달, 예, 그것이 머플러 페달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업라이트 피아노의 가운데 페달, 야금 페달이라고 지금 교과서에 되어 있죠? 요거를 머플러 페달이라고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머플러 페달이라고 부르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지금 교과서에 둘 다 야금 페달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둘 다 야금 페달이라고 적어놨는데 업라이트 피아노부터 이야기할게요.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선생님들 집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운데 페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L자로 L자 뒤집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걔를 왜 쓰죠? 걔를 주로 왜 쓸까요? 그걸 밟고 이렇게 밀어놓거나 하게 되면 그 중간 페달의 역할이 되게 뭐냐 하면은요. 그건 음량을 줄이는데 방음용 아니에요? 방음용입니다. 걔는 옆집에 피아노 소리 안 들리게 하기 위한 거죠. 네, 좀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면 치는 느낌도 진짜 별로고요. 치는 느낌 진짜 별로고, 그거를 가운데 페달을 밟아 놓고 연주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음질도 별로고, 그냥 오로지 내가 옆집에 좀 미안할까 봐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현과 해머 사이에 펠트가 하나 내려온다, 머플러가 하나 내려온다라는 건데요. 현이 있고 거기 가서 이제 해머가 가서 맞아야 되는데 거기 사이에 두꺼운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교실에서 쓰는 펠트지 같은 거 그게 내려와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제대로 못 때리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플러 페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얘는 소리를 먹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를 야금 페달이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랜드 피아노에서 야금 페달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억울하죠. 그랜드 피아노의 맨 왼쪽 페달은 그렇게 거지 같은 소리 내는 페달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거지 같은 소리 내자는 페달이 아닙니다. 자, 교과서에서 지금 같은 야금 페달이라고 표시를 해버려서 되게 억울하다고 하는 그랜드 피아노의 야금 페달 한번 가볼까요? 요거요. 저는 선생님들께 우나코르다 페달이라고 얘기하자는 페달이요. 그 우나코르다 페달의 다른 이름은 쉬프트 페달입니다. 쉬프트 페달은 왼쪽 페달은 뭐냐면 걔를 딱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짝 액션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보시면 그거 밟으면 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건반 있는 데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액션 전체가 살짝 움직이면서 원래 햄머가 줄이 3개 혹은 2개 이렇게 되는데 특히 3개 있는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 갖고 원래 3개를 땅 해서 때리던 것을 2개만 똥 하고 치게 돼 갖고 음량도 줄이고 음색도 살짝 바뀌고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작은 소리를 내게 해줍니다. 음량도 줄이지만 음색도 줄입니다. 이게 펠트지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달을 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뜨레꼬르데로 가죠. 뜨레꼬르데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세 줄을 쳐 이렇게요. 다시 세 줄을 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나꼬르다라고 해서 줄이 한 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한 개를 치는 게 아니라 옮겨갖고 사실 2줄을 치게 되는데요. 다시 세 줄을 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야금 페달이라고 쓰는 걸 제가 되게 싫어하는 이유를
느낌이 오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의 야금 페달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애를 선생님들께서는 우나코르다 페달이라고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쉬프트 페달이라고 하시거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라이트의 왼쪽. 업라이트의 왼쪽은 뭘까라고 보시면 업라이트의 왼쪽 페달이 되려 우나코르다 같은 효과를 내려고 만든 겁니다. 업라이트의 왼쪽이 우나코르다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 건데 업라이트 안에서 이걸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건반이 움직이거나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햄머를 잡고 있는 레일이 약간 더 현 쪽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서 타형 거리가 좁아지는 거죠. 햄머들이 약간 더 현 쪽으로 가서 붙어서 아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빵 쳤던 게 이번엔 이렇게 가서 좀 가까운 데 가서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뜩이나 이렇게 되던 애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터치도 별로고 소리도 별로고 뭐 이렇게 돼서 좀 소프트해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아, 워낙 그랜드 치던 사람들한테야 업라이트가 요즘은 또 그걸 노리고 또 뭘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소리가 그만큼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약한 소리를 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스테누토 페달은 뭐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소스테누토 페달은요. 20세기 중반까지도 없는 피아노가 엄청 많았고 꽤나 오랫동안 그랜드 피아노에 페달이 2개밖에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장착이 된 피아노가 나온 것은 업체를 통해서 스탄웨이 같은 업체들을 통해서 조금씩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 악보 같은 데 보면 리스트 같은 작품에 소스테누토 페달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건 현대 편집자들이 적어 놓은 거라고 말하죠. 소스테누토 페달은 그랜드 피아노 가운데 있고 어쩌다가 붙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특히 옛날 작품에는 없습니다. 특정한 어떤 음만 길게 낼 때, 그래서 내가 베이스에 있는 어떤 음을 길게 내고 싶을 때 꽝 치고 동시에 밟으면 그 음에서만 붙어있는 댐퍼가 떨어지면서 그 음만 지속적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 특정 음만 지속음으로 쭉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 그걸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을 갖춘 피아노들이 차츰 만들어지면서 뭐 요즘은 다 있지만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업라이트엔 해당되는 페달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댐퍼 페달은 건반을 누르면 현에 붙어 있는 댐퍼들이 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진동을 해서 우리는 소리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울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페달이죠. 그래서 댐퍼 페달이라고 하는 것은 울림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페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보통 교재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심화반 교재나 뭐 이런 데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 뭐랄까 높아시면서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나왔고 마침 교과서에 하필이면 네, 야금 페달이라는 말이 양쪽에 다 사용이 되면서 기능이 다른 게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런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기능이 다른 게 지금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좀 정확한 이름을 정확하다기보다 좀 더 세분화된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좀 한 차씩 끊어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다음 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